K방산이 유럽 중동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이고, 상당히 곤란하죠. 사실 뭐 우리 K방산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K자가 국제적인 화제거리가 되는 그런 부문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게 방산 부문 같은 거는 이 중동 쪽에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나 러시아는 중동 쪽에도 무기를 많이 팔아먹고 돈을 긁어 먹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이란에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같은 건 몽땅 다 북한산이잖아요. 그냥 이름을 바꿔서 이 이란이 보유하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K방산이 그쪽에다가 이 점유율을 점점 넓히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중동 나라들도 뭐 아니 남한 꼴 한국 꼴 사겠다고 하지 대한민국 꼴 사겠다고 하지 북한 꼴 사겠습니까? 러시아 것도 안 살 수도 있고 뭐 가격에 따라가겠지만 일단 성능도 따져보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그 북한이나 러시아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뭐 북한이란 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제재를 받으면서도 유일하게 돈 벌고 있다는 거는 뭐 솔직히 그 가산 화폐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기본 무기를 많이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돈이 있는 그 이 중동 나라들은 북한은 솔직히 말해서 고객 중에서도 중동이라는 그 고객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돈뿐이 아니라 그쪽 나라하고 연결되게 되면은 국내 이게 연유 사정, 원유 문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 무기를 팔고 돈만 가지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K방산이 그쪽으로 진출을 해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북한한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북한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한국의 무기 체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북한은 일단 무기라고 하게 되면 뭐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뭐 미국 무기나 한국 무기나 뭐 일단 각각 그 일가견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현무죠. 벙커 버스터. 일단 저는 그게 한국에서 이게 현무라는 무기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아프간 전쟁 때도 보면은 미국이 벙커 버스터를 써서 아프간이 쫄딱 망했잖아요. 아프간이 북한하고 똑같아요. 뭐 이게 땅굴 작전이라고 해서 굴을 파가 숨었다가 하고 북한도 똑같은 전법을 쓰고 있잖아요. 현재 이번에 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던 거는 이란의 거의 대다수 군사 무기들이 군사 진지나 그런 기지들이 개발지대에 있고 분지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쉽게 타격할 수 있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방에 굴을 뚫어놔가지고 몽땅 다 땅속에 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그 전밀 타격을 한다고 해도 물론 뭐 여기저기 다 퍼붓게 되면 얻어맞겠죠. 얻어맞는데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무가 가장 그 북한이 이 무서워하는 무기가 아닐까. 물론 이전에도 뭐 스텔스기도 그렇고 패트리어트도 그렇고 몽땅 다 북한에게는 뭐 이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무기들이에요. 뭐 김정일에는 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이 북에 있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미국의 항모다. 항모가 원산 앞바다에 오게 되면은 평양군에는 초토화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때 스텔스기가 나오니까 김정은이가 뭐 창문 다 몽땅 다 막아라 뭐 어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스텔스기가 뭐 그냥 무인으로 와가지고 뭐 김정일이 무슨 직무실, 사무실 창밖에서 이렇게 서 있다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들리고 북한에서도 그 정도 소문이 나요. 그런 소문이 난다는 건 북한도 결국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적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한국의 일단은 무기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무 같은 것도 저는 북한이 가장 위협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방에 굴을 뚫고 뭐하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벙커 포스트의 위력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그게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성능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실전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도 이란이 미사일 쐈잖아요. 거기 북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능력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체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사일 동체를 관리하는 부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발사대 DEL이라고 하는 발사대를 관리하는 부대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켜놨다고 해요. 그거는 김정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개 부대에다가 모든 권한을 안 줬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란의 무기를 팔았다, 북한 미사일 팔았다 하게 되면 뭐 이란은 뭐 그냥 전기고 뭐이고 그냥 그 구애되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들이 발사 자체가 그 성능도 그렇지만은 그거 성능보다도 발사 여러 가지 그런 재원들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제반 조건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전기, 그러니까 특히 연료, 점화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뭐 고체 연료인지 뭔지 저도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은 뭐든 발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미사일 부대에 있던 분한테
김정은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미사일 한 기를 발사하는데 한 달 내지 두 달이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현재 뭐 김정은이가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뭐 이미 전에 22년도에 뭐 자기네가 핵을 가지고 핵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 네 가지 뭐 해가지고 뭐 자기네가 위협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핵으로 선제 타격을 한다. 어쨌다 뭐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EMP 같은 거 한번 교란을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은 북한이 과연 미사일 한 발이라도 쏠 수 있을까? 뭐 순항 미사일이라든가 SRBM이라든가 단거리 그런 그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북한의 신령성이 있냐 없냐고 놓고 볼 때 전혀 신령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제때 적기에 과연 이게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써야 된다는 뭐이가 터졌다 하게 되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냐 할 때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재래식 무기야 많죠. 뭐 이미 전에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게 예전에 구소련 때 쓰던 무기들, 포화력 같은 것도 뭐 일단 뭐 후방부대 이 상당히 이번에도 보는 김정은이가 그 전방부대 군단장들 다 만났잖아요. 이쪽 끝으로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황해도 4군단, 황해남도 4군단, 황해북도 2군단, 그 다음에 강원도 2군단 이 몽탕과 만나가지고 뭐 이 사단장들한테 그냥 뭐 일단은 이쪽에 남한을 견제해가지고 이제는 두 개 국가론으로 해서 한국에서의 침략을 막는다 뭐 이라 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북한이 지금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할 때마다 그냥 견제하면서 뭔가 이게 액션을 취했던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뭐 그렇죠. 아무리 두 개 국가론이라고 해놔도 지금 상당히 지금까지 흐름의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해가지고 우리 DMZ가 사실상 거의 무력화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GP 있다고 나고 이런 과정인데 김정은은 그걸 다시 수복을 하는 과정으로 들어간 것 같고 좀 더 그로 인해서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하면 미국이 또 나오지 않을까 나와주지 않을까 자기한테 뭔가 야 그러지 말고 좀 회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콜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욕심도 좀 부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래서 뭐 북한의 무기 상태라는 거는 일단 그런 재래식 무기라는 것도 제가 알기는 이미 전에도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105mm 고사포, 85mm 직사포라는 거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어요. 사신 고사점 뭐 이런 거 지상대 공중, 지공대 지 뭐 지상대 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그 포탄들이 너무 오래됐다는 관리를 못해요. 포탄 창고 자체 습기가 차게 되면 화약이라는 건 습기가 차게 되면 치명적이잖아요. 예전에 그 제가 북에 있을 때도 일단은 뭐 민간 군사 무력으로 해서 뭐 저도 이게 조기대 뭐 붉은 노동 조기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군사훈련 그다음에 대학 때도 뭐 일단 그 대학생 교도대라고 해서 6개월간 군에 가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럴 땐 군복을 입고 실지 포진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저는 사신고사점 지상대 공중 무기를 배웠거든요. 대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그걸 배워줘요. 근데 그때도 보면 총탄들이 다 녹이 쓸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관리하는 것이 정말 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래식 무기도 실지 쏘면 한 발이 안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무기 관리 체계 자체도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뭐 이번에도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현대식이다 재래식을 배합해가지고 무슨 전투력을 높인다 어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군이 실질적으로 이 전투력으로 비교할 때 역시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수준적 차이. 그렇기 때문에 역시 김정은은 전략자산, 뭐 핵 전략자산, 뭐 여러 가지 이번에도 뭐 화산 31이라고 해서 핵탄두를 또 꺼내놓고 또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고 각종 미사일에다 다 이거 장착할 수 있고 카트리지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도 채울 수 있고 순항 미사일도 채울 수 있고 뭐 ICBM에도 태울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또 해요. 뭐 솔직히 뭐 자랑집에 불이 난 거죠. 사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위협스럽고 정말 성능이 좋은 무기가 있다면은 저 같으면 감출 것 같아요. 절대 공개 안 할 것 같아요. 전쟁이 날 경우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김정은이가 여차하면 핵을 쏘겠다는 건데 사실 저는 그것도 좀 이번에도 무슨 뭐 구성이라는 곳에 뭐 우리 그 통일부 장관 뭐라는 분이 또 이야기를 해요. 구성에도 뭐 핵 시설이 있었다 어쨌다 뭐 이게 또 논란이 돼가지고 나왔던데 북한이 뭐 구성뿐이 아니에요. 연변도 그렇고 그 평안북도나 자강도 이게 산강지대는 그런 곳이 많아요.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그리고 일단 그런 그 핵시설이라고 하는 일단은 뭐 거기서 우라늄을 하든 플루토늄을 만들든 뭐하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북한이 현재 뭐 농축 우라늄이 됐든 뭐 플루토늄이 됐든 뭐가 됐든 보유하고 있는 그런 핵탄두들이 과연 진짜 그만한 양이 있을까라고 좀 의심을 하고 싶어요 한번.
만약에 그만한 양이 많다. 정말 이거 여기다 북한 한번 이게 미국이 됐든 누가 됐든 한발 선제 타격해가지고 그 핵이 폭발함으로 해서 그러면 아마 한반도 자체가 없어질걸요 아마. 이번에 화산 31 같은 것도 북한이 밝힌 거 보면 10킬로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거의 버금가는 그런 위력이거든요. 예, 그걸 갖고 있대 30기나. 그러니까 결국은 10킬로톤을 가지고 나가사키 히로시마가 어찌 보면 우리 크기로 보면 서울보다 엄청 크잖아요. 서울 크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히로시마도 그 나가사키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크기 10개 도시가 다 날아난다고 하면 우리 한반도는 뭐 완전히 그 초토화 되고 말아요. 과연 그만한 걸 안고 김정은이가 발편잠을 잘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 그만한 그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그것도 핵 같은 것도 아무데나 그냥 덩그렁하게 그냥 내놓고 밖에다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그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땅속에다 자꾸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일단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그 핵들이 과연 거기 빈 껍데기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한 양을 정말 가지고 있을까, 예, 그런 의심을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자꾸 내보이는 거는 자랑일 뿐이지 허세일 뿐이지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은 내가 잘해, 싸움을 잘해라는 거를 표현을 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정은은. 북한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해왔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전쟁이라는 게 아무리 무기 체계가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가지고 그 성능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고 해도 장기전이 되게 되면은 역시 한계점이 오는 거잖아요. 뭐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도 이번에 러시아도 보니까 뭐 통계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상당한 수를 썼다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도 그렇잖아요. 엄청 많은 그 미사일 날렸더라고요. 보니까 뭐 몇백인가 뭐 숫자를 까먹었는데 보니까 그 정도로 장기전을 하게 되면 미국은 꽤 단시일 안에도 그만큼 썼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경우는 결국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쏟겠어요. 그러니까 한계점에 와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갖다 날라다가 미사일 같은 거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한계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해서 핵을 쓰겠습니까? 못 쓰죠, 핵은. 네. 핵을 쓰는 순간 뭐 역시 갓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많은 그 대국들이 지금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핵무기라는 건 어디까지나 위협에 끝나야지 그걸 실지 전쟁에서 쓴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그러니까 뭐 저도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의 무기 체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래도 미국과 버금가는 정도로 아마 공개를 안 했을 따름이지 미국도 뭐 중국이나 미국 자체도 우리가 허들어 볼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K방산의 성공은 단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일단은 뭐 중동 쪽에 그리고 K방산 진출, 그 다음에 그쪽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그쪽에 퍼져가면서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뭐 지정학적으로도 역시 같죠. 솔직히 그 모든 나라들이 연유가 가장 원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뭐 대한민국도 역시 같잖아요. 뭐 결국은 전쟁 터짐으로 해가지고 뭐 휘발유 경유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나라가 아프지. 이게 사실은 주민들도 아프고 일단 나라의 경제가 휘청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K방산이 앞으로 이란 쪽에 좀 더 깊이 좀 진출을 해서 뭐 K방산 이란 중동뿐이 아니라 뭐 유럽 쪽이라든가 뭐 좀 많이 좀 확대돼 가지고 우리 국력이 좀 더 강해지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입장에서 K방산의 수출 증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도 뭐 솔직히 이번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무기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보유한 게 많다. 일단 그걸 유지하는 것도 상당한 돈이 들고 있는데, 일단 K방산이 좀 확대돼가지고 결국 그 수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미국이 싫어할 건 아니지 않을까요? 뭐 많이 벌게 되면 미국도 그만큼 솔직히 그 좀 군사동맹 관계에서 자꾸 돈 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도 뭐 이미 전에 어떤 군사 전문가분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KF 전투기던가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투기 같은 거는 한 번 이렇게 이륙을 했다가 내리게 되면 그걸 또 오키나와인지 일본에 있는 뭐 미군 기지에 가져가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액수가 한 번 이게 떴다가 내리게 되면 뭐 1억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방비 지출이 많은 거 많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뭐 일단 우리 K방산 성공은 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돈을 많이 벌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일단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이 놀랐어요. 우리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이게 국방력이라는 것도 상당하고, 사실은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일단은 뭐 군사 독재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티를 안 냈을 따름이지, 하게 되면은 정말 미국이나 다른 나라 못지않게 그 방산산업 쪽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최근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미 대응 억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쟁 대비 단계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역시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뭐 계속 발사하는 것 자체를 그냥 수수방관할 수는 없죠.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우리 그 한미 군사동맹 자체도 동북아 쪽에서는 요새 한반도라는 것이 어찌 보면 고리와 같은 그런 중요 지점이기 때문에, 뭐 일단 그 등 뒤에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는 대국이 앉아 있으니까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미 군사동맹을 진행하는 것은 북한을 견제한다기보다는 일단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북한이,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감히 전쟁을 걸어서 불지를 먼저 해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랬다가 뭐 예전에 6.25 때하고는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실정이 달라요. 그때하고 뭐 아시겠지만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수위를 좀 높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뭐 이란 전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세계 각 도처에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도 좀 수위를 높여서 좀 더 국제적인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지,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좀 한미 군사동맹의 그런 연습, 군사훈련 같은 거는 좀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을 전혀 그냥 냅두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의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중동 갈등에 집중하느라 북한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겠죠. 근데 뭐 중동 문제도 그렇겠지만, 솔직히 그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 무제한이라고 할까요? 무한대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이게 이 동북아 쪽에는 뭐 일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군이 뭐 예전에 뭐 파람대던가요? 아무튼간에 여러 가지 함대도 다 직결돼 있고 여러 가지 이 무력들이 다 중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감히 여기서 뭐 이란처럼 뭔가 이 도발이 오고 전쟁이 일어날 그런 요소는 아직은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 뭐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똑같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란은 개활지대고 땅이 호흡벌판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인가가 거의 없는 그런 개활지대에다가 미사일 한 방 쏘는 거하고,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고 인구 밀도가 상당히 좁혀져 있는 그런 대도시에 한 방 쏘는 거하고 피해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저는 한반도 자체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발 쏘게 되면은 이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기 때문에 감히 그 미국도 아마 선제 타격을 한다게 되면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군사 연습을 통해서 무한한 그 무언의 압박을 계속 북한에다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 즉각 대응한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긴장이 다소 풀어진 상태인데요. 전쟁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북한에 살 때에도 그런 일종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주민들을 항시적으로 뭐 김일성 때, 김정일 때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난다, 긴장해라. 그래서 너네 지금 배고파도 지금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뭐 이런 과정의 연속이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결국은 북한 주민들은 뭐냐면, 이번에 뭐 한미 군사 연습을 만약 했다. 뭐 아니면은 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하나 날아왔다. 뭐 이런 일이 뭐 그런 저짐이 보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즉각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뭐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과정이 너무나도 길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게 불감증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전쟁 일어난다 이런다 말만 그랬죠. 언제 일어나 전쟁이.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뭘 했다 어쨌다 뭐 이런 것을 북한이 조선중앙TV나 매체를 통해서 떠들어도 북한 아이고 밤낮 그러다 말겠지 이랬는데, 대한민국에 와서도 똑같아요.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아시겠지만 역사를 뒤돌아보게 되면은 이 소해교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소해교전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은 그게 대해서 그런 게 일어났대, 투닥거렸대 이 정도로 끝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신속하게 모든 상황을 다 보도하고 그 다음에 실제 희생자에 대해서도 다 우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애도도 하고 이런 행사인데, 북한은 그거
그걸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일단 희생됐대 하면 그 지역 소문이 퍼져요.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일단. 근데 그 요즘엔 그런 것도 이 남북 간의 접점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불감증에 잡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세대는 계속 바뀌어가고 뭐 그러나 여전히 그 우리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 계속 군대에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안보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이 긴장도를 낮춰가지고 북한을 경계 안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삐를 늦추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 각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래서 빨리빨리 뭐 일단 제 생각에는 뭐 우리 한반도가 잘 원활하게 잘 살자면 결국 남북 관계가 풀려야, 다시 말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현상 자체가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통일이 돼야 되든 단계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아도 완전한 통일이 안 되더라도 뭐 연방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해가지고 서로가 이게 긴장 완화, 긴장이 해소돼야지, 군사적 긴장이 해소돼야 그게 최종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전쟁 가능성은 저는 일단 없다고 봐요. 국지적인 접전은 있을 수 있겠다. 뭐 예전처럼 소해교전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뭐 누가 도발을 했던, 최근에 보게 되면 드론 무인기 날아간 거 가지고도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 뭐 조금 좀 위안은 되지만은 그런 부분적인 접전이라든가 그런 요소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전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과거 있었던 북한 도발과 최근 있었던 북한 도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일성이 때가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 간의 그런 도발 행위라든가 그런 게 가장 많았고, 자그마한 거 가지고도 막, 아니 세상에 유명한 것이 1976년이죠. 8.28 사건이라고, 도끼 사건이라고도 하지만, 아니 나뭇가지를 잘란 거 가지고도 앞 판문점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던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소해교전도 역시 갔고, 듣기로는 보니까 무슨 소해교전이 일어난 그 원인이 북한 쪽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북한 고깃배가 거기 가서 NLL 지역에서 수압 행방식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이게 조개를 긁는데 배로 구물망을 떨궈서 그 다음에 구물망 밑에 갈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바닥을 긁어요. 그래서 조개를 구물망 밑에다 쓸어넣고 그거 구물망을 끌어올리는데, NLL 지역 아래는 거의 조개가 태활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서로가 이렇게 오로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듣기로는 소라도 애기머리만한 소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정도라. 그게 어찌 보면 그게 보물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기를 캐고 있다가 자꾸 NLL에 넘어오니까 대한민국에서 자꾸 그 경고 방송을 했어요. 오지마 오지마,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안돼, 뭐 이러다가 결국은 싸움이 벌어져야 소해교전이 벌어졌다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접종들이 있었는데,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솔직히 말해서 무인기 논란이 있긴 있었지만 뭐 북한이 과연 도발한 게 있을까 하고 가만 놓고 보니까 상당하게 심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도발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도발했다고 하면 그 김여정이지 않고 가시나 여자애가 그냥 김여정이가 그냥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대한민국에다 대놓고 막 그냥 육두문자 쌍욕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접전은 지금 DMZ도 똑같잖아요. 일단 기순용사들도 한둘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거 가지고도 북한이 뭐라 안 했잖아요. 동해선상에서 배 타고 오신 분들도 매치 돼요. 2020년 이후에. 그거 가지고도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김정은 정권에 와서 크게 투닥거리면서 뭔가 그런 이 국지적인 그 도발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극력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 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군사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는 스탠스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군사 도발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또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남북 간에 지금 현재 접촉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자 북한은 모든 면에서 불리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경제가 됐든 정치는 그냥 제쳐놓고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접촉을 해서 말을 해봤자 북한은 아직까지도 뭐 기본도 테이크가 아니라 항상 손을 내미는 격이 돼야 되고, 또 북한도 또 그렇게 알고 있고 항상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우위를 차지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보는 시선이거든요. 밤낮 아직도 이야기하잖아요. 뭐 전작권, 자기는 전작권이 있다고. 그걸 큰 보물이나 가진 것처럼. 그건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그랬어요. 항상 보면은 자랑을 하면서 그냥 뭐 그건 이게 남북 간의 최고의 회담을 할 때도 뭐 김대중 갔을 때도 있고 노무현 갔을 때도 그렇고 항상 보면 김정일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김정은도 똑같아요. 전작권 갖고. 그 잘난 전작권 갖고 있으면 뭐래요?
실지? 자기네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자꾸 이런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죠,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자꾸 그런 도발을 만약에 잦아지잖아요. 그다음 만약에 도발이 커져, 진짜 전쟁이 일어나, 뭐 어찌됐다가 한국이 밀고 들어가, 저는 거꾸로 생각해 무조건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 순간에 밀고 역으로 대한민국이 밀고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뭐 솔직히 우리는 뭐 국방력에 대한 건 상당수만이 다 비밀로 돼 있어가지고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알아요? 예, 전방 군단에 탱크가 몇 대 있고 뭐 포가 얼마 있고 뭐 병력이 얼마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솔직히. 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알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은 그런 거 모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꽝 터졌다, 밀고 나간 다음에 북한 아니 밤낮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비딜비딜 해가지고 있는 북한군하고 우리처럼 일단은 비록 그 복무 기간이 짧긴 하지만은 요즘에는 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몽땅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뭐 군사과학 기술 자체도 그 서해교전 때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실제 그 서해교전에 참전이라가 북한의 같이 거기 말렸던 병사, 살아남았던 병사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서로 경비정이 맞대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북한 경비정은 이 기관포를 돌리는데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데 대한민국은 사람이 없더래요. 갑판에 사람이 없는데 포가 자동차로 이렇게 막 돌아가더라고. 거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서해교전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했잖아요, 북한이. 그런 것의 차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역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역으로 뭐 예전에 김일성이가 우리 대한민국이 녹록고 있을 때 3일 만에 서울까지 밀고 들어온 것처럼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전반부대가 순간에 밀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걸 김정은이가 모를까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종이나 도발 행위 같은 것도 극력 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중동 갈등이 북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북한은 이런 럭키죠. 좋아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는 양반하고 김일성하고 상당히 친했어요. 그래서 반미 공동 전선의 나라 뭐 뿔럭불가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김일성이나 북한은 예전부터 중동 나라들을 무시 안 했어요. 아프리카하고 중동 나라들 무시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미국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미를 하는 나라들끼리 다 공조를 하고 그냥 연대를 강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터지니까 그 다음에 북한이 이라크를 배반하고 이란에다가도 무기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열받아가지고 너네하고 이제 상대가 안 해가지고 앙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다음부터 이란하고 계속 연계는 북한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찌 보면 시리아나 이란이나 똑같죠. 북한이 거기다가 이미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다 무기를 팔아먹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라크가 폭격을 했는데 마침 북한 대사관이 날아갔다?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뭐 인명피해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북한은 뭐 인명피해 같은 거는 그냥 쌤에도 안 치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 우리 얻어맞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5,000톤급 그 구축함, 최현호라고 이게 만든 거, 그걸 갖다가 국제해사기구에다가 등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보니까. 국제해사기구라는 거는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이게 항해를 할 때 선박의 안전과 그 다음에 공해를 막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최현호를 갖다가, 구축함을 갖다가, 그 최현호에서 순항미사일도 쐈고, SLBM도 쐈어요, 결국은. 처음에 건조하자마자 넘어지고 난리가 났던 사연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구축함인데 그걸 해사기구에다가 등록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밖에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것도 제 그 가상적인 시나리오지만은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논란들이 지금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 그럼 북한도 당당히 거기다 우리 대사관이 있는데 뭐 이라네. 거기다가 최현호 구축함을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거기까지 갈 연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다 내보내 보겠다는. 김정은이 지금 과대망상중이에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남들 하는 거는 다. 바보는 남 따라 한다고. 그러니까 김주애에 대해서 저는 또 이게 왜 좀 자꾸 갈래가 갈리지는데 김주애의 후계자설을 계속 지금도 아직까지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쳐주고 하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죠. 똑같이 자기네 핵보유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북한은. 그러니까 핵은 미국이 100개 가졌어도 북한이 하나 가졌어도 핵보유국이에요, 일단은. 자꾸 그거 남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 국제해사기구에서도 그 최현호라는 북한 구축함을 등록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까지 언론에 안 났으니까 모르겠는데 벌써 그런 조짐들이 보인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러시아 파병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그냥
극력 그냥 극찬을 하면서 우리 그 전쟁 실전 경험이었던 북한군이 인민군대가 실전 경험을 얻었다고, 이거는 뭐 목숨을 걸고 전사자들이 얻어낸 그런 결실이다 뭐 이라 해가지고, 이런 건 세계 군대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얻은 군대가 없다네 뭐네 가지고 자랑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맞들은 거예요. 용병. 이 대국들보다 우리 대한민국 용병 제도가 있잖아요. 용병. 다른 나라에 그냥 내보내잖아요. 그게도 돈을 받아먹어. 그 맞들은 아마도 이번에 그 뭐죠? 북한도 아마 장차 후에 또 김정은이 또 남따라 하다 보면은 북한군을 갖다 용병으로 또 다른 나라에 또 내보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트럼프가 북한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갈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정은으로 타겟을 바꿀까요? 글쎄 그거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보니까 또 뭐 트럼프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뭐하고 하는데, 역시 중동은 뭐 저도 구체적인 모르겠지만은 좀 찔겨, 한마디로 뭐 쉽게 쿨하게 끝나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쪽 나라라는 거는 뭐 먹고 살기는 좀 그리 바쁘지 않는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지구전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 전쟁의 장기화를 놓고 뭐 휴전한데 뭐한데 끝낸데 하면서 이 서로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북한이 안중에 높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그다음 뭐 한미 군사연맹을 통해서 이게 군사 연습 같은 거는 그건 관례 행사잖아요. 뭐 해마다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거기 트럼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고, 일단은 빨리 이란 문제부터 빨리 끝내야지.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이쪽으로 낯을 돌리겠는지 말겠는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제렌스키인지 그 양반 요즘 뭘 하고 있는지 요즘 안 보이던데 또 통 보니까. 아직까지 김정은을 타깃을 한다라는 거는 아직도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려니 하겠지. 사실 이번에 요즘 그 행보를 봐서 아니 그렇게 미사일을 쏴대는데, 이게 뭐 북한의 ICBM 같은 거, 대륙간도 미사일 같은 거는 구함까지 능력한다. 그래서 이번에 핵잠수함의 정의도 그거잖아요. 결국은 핵잠수함이라는 건 어쩌면 뭐냐, 거리가 사정거리가 안 된다, 본토까지. 그러니까 잠수함이 가서 중간 지점에서 SLBM을 쏘게 돼, 거기다가 화산 31인지 탑재해가지고 쏘게 되면은 미국 본토까지 얼마든지 쏠 수 있다. 북한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핵잠수함 우리도 갖고 있다. 이건 미국에다가 암시를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공식적인 보도에서 뭐 미 국방부 대변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적인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야 북한 너네 진짜 이따위 소리 할래? 뭔가 말한 게 없잖아요. 한마디도 그런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건 뭡니까? 이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안중에도 없다는 거 아닐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위협이 있다면 뭔가 있겠죠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제재로 북한 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경제라는 정의에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 이미 전에 허물어진 지가 옛날이에요. 북한 경제라고 말하는, 경제라는 단어를 쓰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아시겠지만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는 거는 결국 국가가 주도가 돼가지고 결국은 국가가 예산을 떨고서 그 예산 집행을 통해서 계획분을 줘서 그 계획대로 자기네가 받아하는 과제만 수행을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북한 경제라는 게. 그게 사회주의 경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미 전에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중앙집권제 원칙에서 이 중앙이 각 지방에다가 이 인프라는 다 구축이 돼 있거든요. 아무튼 뭐 건물이 호주라든 작든 크든 간에 북한은 지방공업이라고 해서 이미 전에 지방공업에 지방마다 이 모든 공장들이 다 있어요. 뭐 장공장, 신발공장, 이런 이 경제 인프라는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제대로 안 돌아간 지가 옛날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북한이 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그런 패닉 상태에서 이 장마당이라고 하는 암시장이죠. 한마디로 해서 암시장.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구축을 해놓은 암시장이 점점 팽배해서 커져가지고 결국은 그게 국가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경제, 일명 북한식 시장경제라는 게 그걸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급적으로 내수경제를 통해 가지고 생산을 못해. 그러니까 거의 유통을 통해서 중국에서 모든 상품들을 들여다가 장마당이라는 곳에, 다시 말해서 시장이라는 곳에서 그거를 팔고 사고 하면서 그 다음에 경제가 형성이 되는, 이게 북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정권에 들어가서 뭐 내수경제 살린다 뭐이다 해가지고 일부 지역 자치제 형태로 해서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공장이나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단기간에 책임을 져서 독자적인 무역을 무역이라는 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밖에 없어요. 거의나 중국인데 중국한테 뭐 원자재를 받아다가 뭐 합영 사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협업을 해서 생산 공장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현재 북한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구멍수, 다시 말해서 경제에서 돈이 나오는 구멍수는 국내적으로는 장마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장, 이 장마당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거의나 연명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같죠. 북한 당국이 원래 북한의 헌법상 이 개인의 상적 거래는 안 된다, 금기시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걸 용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마당이라 현재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시장이라는 이 바운다리를 다 북한이 인위적으로 다 없앴다. 그러면 다시 기아가 오고 집단 화사 사태가 또 벌어지고, 그리고 최근 보게 되면은 뭐 이젠 99년도, 막 90년대죠. 90년대 뭐 몇백만이 굶어 죽은 그 아픔을 겪은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그 사이에 세대가 바뀌고 뭐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아무리 철통같이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서 그 틈새를 통해서 뭐 K-팝도 들어오고 뭐 K-문화도 여러 가지 외부 소식들 다 들어와서 그걸 인지한 북한 주민들이에요. 아마 이번에 다시 그 고난의 행군과 같은 집단 화사 사태가 일어났다 하게 되면 뭐 내 생각인데 아마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건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북한 경제라는 거는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상당히 심해졌고, 그 시장 활동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는 제한된 그런 구역에서만 장사를 하는데 미천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벌게 돼 있고, 미천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아둥바둥해야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래서 지금 보세요. 보면은 뭐 금연제도, 그 다음에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카드도 쓰게 하고 휴대폰으로도 결제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건 돈이 전혀 없으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현재 우리 유튜브나 이런 그 일부 SNS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 평양에 보이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두산 자동차 연합회사라고 해가지고 나 깜짝 놀래. 그거 보니까 중국의 그 전기차들 몽땅 다 지사 같은 걸 평양에다 만들어가지고 지네가 만든 것처럼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중국하고 있다 승인이 돼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예전에 있었던 그 평화 자동차 공장이 우리 현대차잖아요. 그 통일교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북한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자동차의 재원 자체도 현대예요. 근데 그것처럼 해가지고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협업을 해갖고 중국 당국이 아니겠죠. 이 중국의 전기차 회사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북한에다가 마두산 자동차 연합 회사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처럼 똑같이 전시장 해가지고 차를 팔고 있어요. 지금 이 돈이 없는 나라에서 그게 가능해요? 보셨겠지만 그건 아마 AI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외제차들이 각 차종이 다 있어요, 북한에. 평양에 돌아다니는 게. 그게 베이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그 평양의 그런 국지적인 현상인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이자처럼 불균형적이고 불규칙적인 그 시장 활동을 통해서 각지로 돈을 굽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거신을 하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살살살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뇌물을 통해서 이 지배층들을 좀 뭔가 이렇게 자기 편에 만드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역시 못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못 살고 절대 다수 북한 주민들이 지방에서는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중국과의 비공식 교역이나 장마당 경제가 큰 몫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장마당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각 지역에 퍼져 있는 분포되는 장마당은 중국이 없으면은 문을 닫아요. 뭐 그 다음엔 결국은 내수 경제를 좀 살려가지고 이 자생력을 가지고 북한이 김정은이 일단은 이미테이션이죠. 프로페셔널 하니까 북한도 그 과자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새우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자 있잖아요. 그 봉지를 그대로 본따가지고 북한에서도 그렇게 새우 과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그거를 시장에 유통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혀가지고 시장까지 운영이 안 되게 되면 또다시 아사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내수 경제를 조금 살리고, 참 북한 주민들도 이게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죠. 중국하고 유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 힘으로 뭔가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해가지고 뭐 원자재만 중국에서 들여다가
그 다음에 이 뭐 북한이 그 이미 전에 공장들은 많으니까 거기서 만든 걸 시장에다 내다 팔고 그것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김정은도 뭐 그건 보면 뭐 신발 만들어라 뭐하라 해가지고 아무리 제재를 해 국내 내수 경제를 살리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여기 왔다 갔다 하기도 했던데 중국은 그 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중국하고 끊기나 했더니 끊길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만강 압록강 삼천리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하고 맞닿아 있어요. 북한이. 동북 삼성인데 거의. 그러니까 동북 삼성 사람들은 역으로 북한 시장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 물론 개인이지만 뭐 이게 중국의 개인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도 이 바이어들인 거예요. 개인 장사꾼이지만은 돈도 그만큼 갖고 그 사람들이 북한에 물건을 내보내고 역으로 북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자원들 뭐 많아요. 뭐 자씨라든가 약초라든가 무슨 개구리라든가 해삼이라든가 별의별 걸 다 가져가거든요. 보따리 장사로. 예, 그런 거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하고의 이런 밀착된 그런 밀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북한이 또 혼돈이 오죠. 아직까지도 장마당뿐이 아니라 이 북중 간의 밀매업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양반들이 많다는 거죠. 예, 간부들도 보이부나 통제기관 자체도 그런 밀수업자들을 단속하고 통제해가지고 그네들한테서 와이를 받아먹고 먹고 사는 거지 이게 뭐 일산 다반사처럼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공개가 많이 안 됐는데 그 북중 간에 이미 전에 아마 1990년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버터무역 해상무역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소해상에서는 북한 선박들이 여러 가지 어족들을 잡아가지고 중국으로 직접 가서 공해상에서 중국 상선하고 만나가지고 그걸 줘가지고 그 다음에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무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 밀수밀매는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북중 간의 교역이나 밀수밀매는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중국 당국이 아닌 중국 그 상인들이 그걸 없애지도 않아요. 북한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북한은 내수 시장으로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보시나요? 조금 자리를 잡았죠. 그 과정에 결국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중국 상품을 들여다가 유통을 시켰다면 이제 자국 상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장 점유를 했어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질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북한에도 각종이 다 생겼고, 뭐 이런 상품이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질도 좀 올라가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뭐냐면은 그건 급부적으로 그 내수 경제 현재 뭐 좀 돌아간다고 하는 내수 경제 가지고 북한 주민들 2,400만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평파성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모습 하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평양의 모습이에요. 대놓고 공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그건 다 급부적으로 평양에서만 벌어졌던 일들을 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거지 거기 북한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현혹되지 말길 바래요. 어떤 분들은 평양의 모습만 보고 북한이 잘 산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지방은 여전히 그거 정말 그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수 경제 가지고 버틴다는 것도 평양만 버티지 결국은 지방은 여전히 아직도 전량 세대가 있고 아사자가 나타나고 뭐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방 사람들은 평양에 의거해서 제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아빠가 평양에 출장 간다 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왜 그냥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도 아빠가 평양에 출장을 가면 평양 시내에서는 빵집에서 빵을 팔았어요. 그래서 평양빵이라 근데 그 평양빵이랑 카스테라도 있었고 우리처럼 메론빵 같은 거, 서버로 같은 거 이게 비슷한 그런 빵들 이런 것들이 평양에서는 시중에서 팔고 있었거든. 그러면 지방 사람들이 그걸 가서 1인이 들어가서 하는데도 한 10그릇씩 돼요. 10그릇 사가지고 한 그릇만 자기가 먹고 나머지 9그릇은 이 종이에다 싸가지고 그걸 배낭에다 넣고 지역에 가져와서 집에 데려와서 애들한테 먹이고. 그러니까 아빠가 평양 갔다 왔다면 딱 마치 우리 외국 여행 갔다 와서 부모님한테 선물 사주고 애들한테 선물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차이가 심해요. 근데 여전히 그건 똑같아요. 일부 그 유통 과정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좀 활발해져서 평양 상품들을 지방에다 내보내는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 평양 시장에서 팔고 있던 가격을 가지고 지방에서 내다 팔면 안 팔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 수준에서는 그 가격이 맞지가 않아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우리 뭐
명품 백이 뭐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100만 원짜리 갖다가 거기 지방의 어느 구석에 정말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그걸 100만 원에 살아가면 살 사람이 없는 거. 구매력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나 버티고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 북한의 특정적인 그런 독재 시스템, 한마디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극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뭔가 반대하거나 민주주의를 지향해서 뭔가 투쟁이 벌어지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요소가 보이면은 때려서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잠재우고 마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굶어 죽어도 할 소리 없고, 맨날 배고파도 할 소리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 구조가 흔들리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중국 변수나 외화 수급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북한에 외화가 유입돼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위안화가 뭐 판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전역에서 뭐 예전에 뭐 제가 있을 때 이때 2008년, 2009년 이때만 해도 역시 절대다수 달러가 완전히 시세를 장악을 하고 이 달러가 가장 가치의 화폐로 이렇게 규정돼가지고 저마다 달러 하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돈이 위안화가 그때 당시 중국도 역시 만만치 않게 뭐 물품이 유통되고 뭐하고 하고 했지만 위안화를 통화로 해서 쓸 수 있는 지역이 북중 접경 일대밖에 없었어요. 중국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내륙 쪽에 와서 시장이나 뭐 이게 뭔가 상품을 살 때 뭐 식당에 들어가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개인이 외화를 못 쓰게 했는데 이렇게 외화가 막 유통되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를 내놓게 되면 이걸 통하지 않아요. 이건 못 써.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위안화가 뭐 100% 지금 퍼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아무 데 가서도 위안화를 내놓게 되면 그걸 북한 돈으로 환산을 해서 위안화 12안이면 북한 돈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계산을 해서 음식도 사 먹고 뭐 상품도 사고 이런다고 해요. 근데 이런 구조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위안화나 달러나 엔화가 북한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북한이 망할까요? 근데 절대 망하지 않는 거죠. 이미 전 사람들은 자국 내 통화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진 지가 옛날이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북대기라고 해요. 북대기. 북한 돈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예금을 은행권에다 예금하는 것도 일단 제한적이고 북한은 그런 짓을 했다간 어느 순간에 다 띄울지 모르기 때문에 몽땅 다 중국 위안화 아니면은 달러나 엔화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사상을 하거나 감춰놓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북한의 현재 사회 구조를 결정적으로 흔들 수 있는 계기라는 거는 역시 제재를 좀 또 강화해서 일단 중국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북한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누가 해요 이거를? 못 해요. 중국 당국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도 그 압록강, 두만강, 삼천리 구간의 개인적인 상거래, 밀수밀매 거래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래서 중국도 그쪽에다가 그 북중 접견 지역에다가 군대도 풀고 하고 해서 좀 일종의 완충지대로 이렇게 막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들여와야지만 이 동북 삼선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나니 거의 폭리를 하고 벌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외화 수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냐 없냐 할 때는 절대 없다는 거죠. 경제 악화는 결국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도 균열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클까요? 일단 경제 악화가 점점 심해져도 북한 체제는 그냥 전립합니다. 김정은이는 안 죽어요. 다시 뭐 이미 전에처럼 집단적으로 뭐 정말 다수의 그냥 아사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사자가 나오고 뭐하고 해서 패닉 상태가 오기 전에는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한번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와 또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대처를 한 거예요. 다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고 일단 그래 만약 아사자가 많이 생겼다고 해도 국부적으로 막 이렇게 분산돼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뭐 옛날 같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 정권의 군간을 흔드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김정은 자체는 결국 뭡니까? 그거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하면 저도 답을 못해요. 뭐 일단 진짜 어느 나라가 됐든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미국이 선제 타격해가지고 이번에 이란처럼 뭐 이렇게 해서 죽이든가 일단은 뭐 백두혈통이네 뭐네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이런 거는 정말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의 북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내수 경제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좀 완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장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보게 되면은 그만큼 그
어떤 통계를 봐야 되냐면 북한의 그 휴대폰 보급률 같은 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보급관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도 휴대전화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6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인데 알고 보면은 결국은 그 휴대전화 이 기기를 하나 구입하는데도 북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500달러, 600달러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이거를 내서라도 휴대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벌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 경제 전망은 거렁거렁해요. 뭐 그러다 해서 갑자기 막 좋아지고 그런 건 없는데 극부적으로 뭐냐면은 극부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이 부를 창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거나 그 다음에 뭐 무역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외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이 북한 자국 내에서 돈 버는 것보다도 해외에서 돈 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와서 그 다음에 해외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북한 내부에서 팔고 그다음에 북한 내부에서도 우리랑 똑같은 거죠. 동해 바다에 가서 수산물들을 사다가 그냥 옮기는데 결국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벌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일단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북한에서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데 너무 돈이 있다는 티 냈다가 또 얻어맞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북한 경제 전망은 일단 어둡죠. 한마디로 어두운데 이 어두운 그 전망을 어떻게 깰 수가 있냐라는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결국은 이 외부에서의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번 이란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선제 타격을 한다거나 국부 타격을 한다거나 아무튼 그 현재 최고 저놈이라는 양반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어떤 북한의 변화가 있을지 뭐 그 다음 시나리오는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40대인데 뭐 그걸 누가 뭐 내일 죽는다 모레 죽는다 알아서 선제 타격 안 해도 병으로 죽는다 이걸 누가 압니까 솔직히. 러시아가 북한의 종합병원을 착공했습니다. 한층 더 견고한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북러 관계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이게 북러 관계는 지금 현재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일단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예전부터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보내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러시아 아동들 다시 말해서 학생들도 평양에 와서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수이지만은 북한에 드나드는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이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갈마지구에다 병원을 세운다. 이 자체는 결국 갈마지구를 북한이 야심차게 앞으로 이 관광산업을 통해서 좀 돈을 벌어보자.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첫째 자리에 놓고 이게 갈마 관광지구를 놓고 이게 돈을 벌어보려 하잖아요. 아마 거기에서 일부 지분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측일진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곳에 병원을 차린다는 거는 그만큼 수용 능력에 따르는 병원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보게 되면 규모가 상당히 큰 병원을 건설하는 것 같아요. 현재 북한 그 내의 국가 국력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거기다가 또 병원을 다시 짓고 뭐하고 하느니 차라리 너 지분을 줄게 여기다 건설을 해라. 그 다음에 그 뭐 병원을 운영해서 아마 거기서 뭐 자리세를 받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와 좀 더 보다 군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친밀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역시 그런 걸 보면은 김정은이는 파병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기도 숟가락을 얹은 것 때문에 값을 단단히 받아내려고 하고 있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북한의 포탄 공급 정황을 보고 이 정도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의 간접 참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군사협력은 얼마나 진행된 걸까요? 일단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여도 한마디로 말해서 뭐 참전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은 저는 북한은 전력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북한에서 생산하는 포탄, 뭐 다시 말해서 포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내 들어서 이게 단거리 미사일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단거리 무기들은 결국은 재원이 다 러시아란 말이죠. 그러나 러시아가 언제 그걸 계속 생산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북한에 넘겨준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미사일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무기를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북한 무기를 거기 가져가서 뭐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 드론에도 얻어맞는 수준인데 그러나 일단 러시아도 장기간의 전쟁을 통해서 역시 무기라든가 폭탄이라든가 화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충당을 북한이 했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 그 인력 지원뿐이 아니라
무기도 이제처럼 뭐 재래식 무기일 수 있겠지만은 이 포탄이라든가 총알, 뭐 솔직히 AK 같은 거는 뭐 공통이잖아요.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말하는 자동포총이라는 거는 그것도 결국 러시아 거예요. 예전 구소련 때 가져온 거기 때문에 두 나라의 여러 가지 그 관계를 놓고 보게 되면 무기에도 재원이 똑같은 게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코 러시아도 북한이 참전을 한다 할 때는 마이너리티만이 있는 게 아니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과 푸틴은 각각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둘 다 궁지에 몰렸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러시아도 아무리 뭐 대국이고 뭐고 하지만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뭐 인명 피해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보나 모든 면에서 피해가 크잖아요. 특히 뭐 전쟁이라게 되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죄 없는 국민들이 계속 희생이 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감안을 해서 권력을 쥔 자가 어느 정도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냐 하는 과정인데 푸틴 자체도 같습니다. 이게 북한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도와줌으로 해서 푸틴 자체도 뭐 군이 와서 그냥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결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마이너스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보탬은 됐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을 활용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떨어져서는 못 사는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군사, 기술, 경제 결국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헌신을 보여줌으로 해서 장차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그 지원을 끌어당기자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속내라고 보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김정은은 향후 핵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돈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보면은 삼지연 지구라든가 갈마 지구 이게 이 두 가지를 놓고 봐도 대대적인 건설을 해가지고 국제 관광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라는 거는 앞으로 국제 관광 산업을 통해서 돈을 끌어당기겠다는 그런 속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북 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국은 김정은이 노리는 방향이라는 것은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제재 때문에 현재 북한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이 달러를 못 쓰고 있고 달러라는 통화 자체를 지금 유통이 안 되게끔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듣기로는 다 유로 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뭐 중동에 무기를 팔든 뭐하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결국은 유로로 환전을 해서 유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결국은 푸틴에게 모든 것을 헌신을 해서 뭐 일단은 아부아첨을 해가면서라도 러시아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북한의 핵이나 전략자산 무기 같은 거는 역시 러시아의 기술적 재원이 안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러시아 자체도 똑같죠. 북한을 어찌 보면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초성 역할로 일단 쓰고 있지 않을까. 각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현 상황에서 북러 관계에 위기가 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항상 보면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라는 거는 일단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중국 때문에 역시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짬바구니에 결국 북한이 있어요. 북한이 있는데 러시아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어루만지거나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진 않아요. 뭐 이미 전에 뭐 북관계 같은 거는 김일성 시대부터 보게 되면 상당한 채무도 많고 김일성 때부터 빚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하 관계가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은 배척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북한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은 또 어째서 자기가 믿지면서라도 러시아에 도와줘야 할 그런 상호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빠질 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북한이 적극적으로 중국하고 친해지면서 뭐 예전처럼 러시아하고 단절을 한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유엔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보호하는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북한과의 동맹을 대놓고 드러내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건 보게 되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뭐 이번에 이란도 같지만은 그 공동전선이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반미 공동전선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결국은 미국과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나라들인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작은 나라지만은 북한까지 그게 동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북한을 자기네가 압력을 가해서 북한을 똑같이 때린다는 거는 그거는 미국을 도와주는 거랑 똑같은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엔에서도 이번에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쪽의 편을 들어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의 관계를 대놓고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을까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이러쿵저러쿵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잖아요. 유엔에서는 일종의 가결권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정학적으로 볼 때 북한이 아주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봐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인접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북한에게는 일단은 그 보탬이 되면 됐지 그 불리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북러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나요? 현재는 뭐 아직 이렇다 저렇다 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전쟁이 끝나고 봐야 돼요. 전쟁이 만약 끝났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결국은 뭐 끝을 맺었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 자체도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이 전쟁 피해를 다 복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돈도 얼마나 쏟겠어요. 뭐 전쟁이라는 아시다시피 인명 피해뿐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을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통한 뭐 남한하고 원유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를 활용을 해서 북한이란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러시아도 경제적인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전망이고, 그리고 북한도 역시 같죠. 러시아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이 관광, 국제관광 산업 같은 걸 활성화 시켜가지고 돈을 벌어보자, 뭐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중국과 러시아는 아무리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좋지 않아도 북한은 뭐냐면은 두 나라를 등거리에서 보면서 중요하게는 지금 인력 파견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사람을 보내서 일을 시켜서 돈을 벌고 있어요. 북한이. 그걸 또 중국이나 러시아는 또 막지 않고 있거든요. 가장 뭐 이미 전에 우리 남북 관계에서도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에 가서 이러고 저러면서 북한 노동력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질이 좋고 직결되고 결석되어 있고 싼 노동력은 북한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북한은 뭐 인건비가 싸잖아요. 질이 좋아요. 또 일은 잘하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러 관계는 아마 전쟁이 끝난 다음에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나쁘게는 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러 관계의 밀착이 강해지는 것이 남북 관계에는 악재만 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한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겠죠. 일단 뭐 여러 가지고 상호 관계가 있고 역학 관계가 있고 뭐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일개 국가로서 당당한 외교를 펼칠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도 갔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북한하고 지금 사이가 나쁘다고 해도 독자적으로 러시아도 가서 만나고 중국도 가서 만나요. 만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하고 손을 끊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러시아나 중국은 마이동풍이죠. 안 들어요, 북한 말을. 뭐 자기 입장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도 대놓고 뭐라 왜 한국하고 하냐 이렇게 말 못할 처지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은 일단 앞으로 독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뭐 무역을 하든 뭐라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는 거죠. 최근에 보게 되면은 북한 내부에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런 동영상이 지금 북한에 상당히 유포됐다고 해요.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꼭 김정은은 그 러시아 참전을 보냈던 용사들의 희생과 그 다음에 그런 자기 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자기도 전략적으로 국제관계를 통해서 북한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뭐 어쨌다 이래 가지고 자기 최고 존엄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그래서 딱 그 국내적으로는 같죠. 지금 김정은이가 보낸 병사들이 거기서 뭐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영웅적으로 희생됐다고 하는데 실제 러시아에 가 있는 알고 봤더니 러시아에 파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영상들, 실지고 실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전쟁 모습들을 담은 영상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다고 해요. 그것이 북한에 유포되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는 순간 완전 실망 정도가 아니겠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보위부라든가 그런 데서 뭐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출처를 캐고 또 주민들을 못 살게 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아무리 김정은이가 모든 일을 꼭 미화분식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해도 진실은 역시 밝혀지고, 그 다음에 이 진실이 계속 밝혀지는 과정에 북한 주민들도 점점 각성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우리는 현재 우물안의 개구리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소식을 많이 알려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주성입니다. 개인 채널은 계속 쉬고 있고요. 할 타이밍을 못 찾고 있는데 앞으로 역시 그 북한 소식에 대한 거는 상당수 많은 그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언제든 꼭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북한 문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많은 구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